안녕하세요. 생각의 탄생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각도구 세 번째, 맥락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생각도구를 두 번 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생각도구는 생각을 더 잘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랑 연결해 보면은 1차 시 때 우리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를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단일어와 복합어 구분하고 복합어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뜻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오늘은 맥락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맥락이 뭐고 추론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맥락은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래요. 결국에 문장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그 관계를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론하는 것.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론은 마치 내가 선장이 된 것처럼 단서를 가지고 추리하는 것이 추론이에요. 그럼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하겠다. 이 방법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 추론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전이 없이도 모르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이고요. 읽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이해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맥락과 추론의 뜻은 알아봤지만 정확히 이런 게 맥락 추론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시를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민서는 시험을 망치고 너무 서글퍼졌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글을 읽었을 때, 만약 우리가 서글퍼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도 이 문장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험을 망쳤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앞뒤 문장들, 단어들의 관계를 보면서 맥락을 따져보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까지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락 추론이에요. 두 번째, 이번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서글프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단어지만 분개하다입니다. 그는 친구의 거짓말에 크게 분개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기서 분개했다는 어떤 의미일지 우리 한번 직접 6개의 단계를 밟아가 보면서 분개하다의 뜻을 추론해 보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어두고 건너뛰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어른들에게 뜻을 물어본다면은 책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간에 독서의 흐름이 계속 뚝뚝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스탑, 멈추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체크 표시를 하고 끝까지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다 읽은 후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그 단어를 짐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짐작해 본 뜻으로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아니다 하면은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단계는 탐정처럼 맥락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이 3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배경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글과 이야기의 배경, 시간과 공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글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썼지?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글이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일지 그 의도를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뒤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반복해주는 문장인지 혹은 앞문장에서 어떤 단어의 뜻, 개념을 말하고 뒷문장에서 그것의 실제 모습이나 사례를 설명해주는 예시 문장인지 혹은 비슷한 종류의 정보나 행동들을 여러 개 나란히 늘어놓는 열거인지 아니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나중에는 같은 말이 나오는 반전이 되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좀 더 맥락을 파악해서 추론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 그 글 속에서, 앞뒤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열쇠나 실마리가 되어줄 단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분개하다라는 요 문장 다시 보면은 그는 친구의 거짓말에 크게 분개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라고 본다면은 어떤 내용에 우리는 동그라미 쳐볼 수 있을까요? 거짓말 혹은 뭐 얼굴이 붉어진다. 목소리가 커진다. 다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혹은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건 어떤 상황일 때일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단서들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체 뜻을 추론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과 연결을 해서 모르는 어휘의 뜻을 짐작해보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내가 짐작한 어휘의 뜻으로 문장을 해석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다면은 오케이. 하지만 아직도 어색한 것 같다. 조금 헷갈리는 것 같다. 한다면은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읽는 책에서 세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세 개 이상 나온다? 그럼 그때는 주저없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분개하다를 이 1단계부터 6단계를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분개하다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체크 표시하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분개했다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넘어와서 분개했다의 뜻을 예를 들어 속상해졌다라고 짐작을 했다면은 그 뜻을 넣어서 읽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매끄러운지 아닌지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속상하다라는 뜻으로 저 문장을 읽어봤는데 아직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글의 배경을 파악해보거나 의도를 파악해보거나 앞뒤 문장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는 친구의 거짓말에 크게 분개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배경을 파악해봅시다.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죠? 뭔가 나쁜 상황, 갈등 상황,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글의 의도를 파악해 볼 건데요. 이 문장들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 음, 인물의 행동, 모습, 감정, 마음, 그런 한 인물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뒤 문장의 관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은 거짓말에 크게 분개했다. 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들의 단서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단서를 지닌 단어들 찾기. 우리 아까 거짓말, 얼굴이 붉어지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요런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기로 했어요. 다섯 번째 단계. 이 단서들을 연결해 보면은 분개했다는 말은 친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몹시 화가 났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억울하고 분해서 뭔가 화가 났다, 화를 냈다 이런 뜻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6단계. 우리가 짐작한 어휘의 뜻이 맞는지 그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거짓말에 크게 화가 났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네.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사전을 찾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분개했다라는 어휘를 가지고 6단계까지 와봤는데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의 태도는 매우 완강했다. 여러 사람이 설득했지만 그는 끝내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준비해 왔는데 요거를 같이 보면서 맥락에 따라서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완강했다 라는 어휘의 뜻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체크만 하고 글을 끝까지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다시 와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단어 어떤 뜻일까? 뒤에 문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했는데도 결국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어떤 느낌일까요? 고집 센 느낌이. 고집 센 느낌.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만 와서도 단어의 뜻을 바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3단계, 탐정처럼 추론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를 뺀 다른 사람들은 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인공, 그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그 사람의 태도를 평가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판단,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왜 그의 태도가 완강하다고 했는지 설명해주는 근거입니다. 즉, 완강했다라는 단어의 이유가 뒷문장에 나와 있는 거겠죠. 네 번째, 핵심 단서들을 찾아봅시다. 완강했다라는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득했지만 설득했다.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이 뒤에 문장 자체가 완전 핵심적이에요. 앞에 완강했다를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끝내일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결국에, 끝까지 안 바꿨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단계. 뜻을 짐작해 봅시다. 그럼 완강했다라는 말은 고집이 된 것 같고 쉽게 뜻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남이 말해도 내 의견이 꺾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짐작한 뜻으로 바꿔 읽어봅시다. 그의 태도는, 그의 태도는 매우 고집이 세고 쉽게 뜻을 바꾸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설득했지만 끝내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네. 아니, 그러면은 완강하다는 결국 태도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그 힌트들을 여러 사람이 설득했지만 끝내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강하다라는 것은 일단 어떤 태도인데 어떤 태도인지 이 힌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연습해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단어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기만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좋습니다. 여기서 기만적인의 뜻을 추론해 볼 거예요. 이 문장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일단 1단계, 기만적인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체크 표시만 하고 끝까지 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단계 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기만적인의 뜻은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느낌일까요? 부정적인 느낌일까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앞에 문장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 또한 썩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한번 배경을 살펴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죠.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라는 거는 내용이 반전이 되는 신호죠. 그가 사과를 했어. 그런데 오히려 사과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성숙하고 멋진 태도인데 오히려 어땠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의 태도가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진실된 거랑은 좀 반대되는 느낌이겠죠. 앞과 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단계를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글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오히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5번째 단계에서 그럼 기만적인 어떤 뜻일까요? 기만적인 태도라는 것은 어떤 태도로 사과를 한 걸까요? 무언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려는 듯한 진실하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6단계. 이제 문장을 우리가 짐작한 기만적인의 뜻을 적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속이려는 태도가 드러났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뜻은 통하죠?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면은 그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남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만적이다. 남을 속이거나 진실한 척 하면서 속이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맥락 추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전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뜻을 알아내는 힘이 점점 더 커집니다. 즉, 맥락 추론을 잘 연습하면은 단어 하나만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해도 그때그때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